안녕하세요. 저는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을 끝내고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아내의 실수를 눈 감아줘야 하나 몇 번을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살기에는 저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아이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을 했고 아내와 이혼을 결정을 했어요. 어떤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슬픔을 안겨준 아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아내와 저는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회사로 아내는 격리 업무를 보았고 저는 배송 담당이었어요. 저희는 출퇴근 시간도 달라서 오랫동안 대화할 시간도 그렇다고 같이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마음이 서로 오고 갔고 짧은 대화에도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만나보지 않겠냐고 말을 했고 아내 역시 좋다고 말을 했어요. 저희는 평일에는 제가 늦게 퇴근을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같이 있지 못하고 거의 주말에 데이트를 즐겨 했어요. 아내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인지 누구보다 알뜰했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여자였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좋았고 저희는 결혼까지 가게 되었어요. 회사가 크지 않다 보니 남들보다 월급은 많지는 않았지만 둘이 같이 벌면서 저축도 하고 문제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휴가가 없었던 작은 회사인지라 회사를 오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최대한 만삭 때까지 다녀본다고 말을 했지만 임신 중반으로 넘어가자 임신 중독증으로 살도 너무 많이 찌고 몸이 너무 팅팅 부어 하루 종일 키보드를 치는 것도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이 들었고 결국엔 회사를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일찍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를 그만둔 아내는 둘이 벌 때보다 더 알뜰살뜰 살았어요. 저는 그런 아내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어요. 누가 봐도 제 아이라고 알 수 있을 만큼 저를 똑 닮은 아이가 그저 신기했어요. 저희는 아이가 태어나서 웃을 일도 많아졌지만 그 반대로 싸우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돈 들어갈 곳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둘이 같이 벌고 있었다면 크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혼자 벌어서 세 식구가 살아야 하니 살림이 빠듯해져 갔어요. 게다가 뭐든지 아끼고 싼 것을 찾았던 아내가 가슴이 망가진다며 모유 수유를 포기하고 분유를 먹이다 보니 그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위에서 아이를 가지기 전에 많이 모아라고 말했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니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일을 하는데 여러모로 힘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기에 정신을 더욱 바짝 차려야 하는데 밤에 수시로 깨서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깊이 제대로 잘 수 없으니 일을 하는 데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한 번은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저도 모르게 잠깐 졸았는데 뒤에서 사정없이 빵빵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정신이 잃은 적도 있었어요. 정말 그때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만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일을 하면서 졸음이 와서 안 되겠다고 각방을 쓰자고 이야기했고 아내는 투덜대면서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들리긴 했지만 바로 옆에서 밤새 뒤척이며 자는 것보다는 훨씬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항상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었고 나가는 것은 반대로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저는 매년 최저임금만큼만 오르는 이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지금 집에 들어가 봤자 또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해서 저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자주 가던 단골 식당에 들렀어요. 거기는 저처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주차장에 트럭부터 택시까지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식당은 메뉴도 다양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맛이 있는데 가격까지 착했어요.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손님들로 바글바글 거렸지만 회전율이 좋아서 손님들이 많이 와도 문제는 없었어요. 그날은
퇴근을 하고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점심시간 때보다는 손님이 적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즐겨 먹던 생선구이와 된장찌개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는 먹지 못하는 소주도 한 병 시켰어요. 내일은 주말이라 회사도 출근 안 하니 술을 많이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어느새 손님들이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저만 남게 되었어요. 테이블 정리를 하시던 사장님이 소주잔 하나 들고 제 앞으로 오셨어요. 저는 사장님의 소주잔에 소주 한 잔을 따라주었고 같이 한 잔 마셨어요. 사장님은 웬일로 이 시간까지 여기 있냐고, 예쁜 아이를 보려면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물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을 하소연하며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월급이 더 많은 곳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자신도 젊었을 때는 그랬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장님이 곧 가게를 정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사장님은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 몹쓸병에 걸린 것도 몰랐다며 가게를 접고 요양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곧 가게를 내놓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회사를 옮길 생각이라면 이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월급쟁이들보다는 많이 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운전만 하던 사람인데 식당은 아무나 하냐며 손을 내저었어요. 사장님은 별것 없다며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하면 되니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별거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언제 들어오냐는 아내의 말에 저는 곧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는 계속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어요. 계속되는 아내의 전화에 저는 핸드폰을 꺼내보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에 사장님은 집에서 많이 기다리는 모양이니 그만 일어나자며 자신도 이제 정리를 하고 집에 가야겠다며 일어났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사장님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언제까지 이 월급을 받고 일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원래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 사장 말고는 바뀌는 게 없으니 계속해서 손님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식당을 한번 해볼까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서 아내는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었어요. 저에게 술 냄새가 진동을 하자 아내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어요. 전화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알아? 진동을 해서 못 받았어. 아까 금방 들어온다는 사람이 왜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지금도 당신 전화 때문에 빨리 들어온 거야. 나도 사회생활 좀 하자. 갓난아이가 있는 사람이 일일이 사회생활을 하며 살아? 퇴근하고 잠깐 저녁 먹었다. 그것도 안 돼? 저녁은 무슨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녁 먹으면서 조금 마셨는데 무슨 술 냄새가 진동을 해? 퇴근을 했으면 집에 바로 와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나 혼자 하루 종일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알아? 누구는 놀다 왔어? 나도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힘들어 죽겠구만. 애 보는 거보단 낫잖아. 밥 시간 따로 있고 잠오면 쉴 수 있고. 안 그래? 나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종일 애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어. 그뿐인 줄 알아? 밤에는 애가 수시로 깨는 바람에 잠도 깊이 못 잔다고. 하루 24시간을 뜬 눈으로 지내고 있는 기분이야. 그럼 내가 집에서 애 볼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돈 벌어. 그럼 되겠네. 뭐야?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럼 못할 줄 알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보시든가. 저는 우는 아이를 달래며 저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아내를 뒤로 한 채 방으로 들어와 누웠어요. 아내는 바로 쫓아 들어와 옷도 안 갈아입고 누웠다며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아내가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잠옷을 들고 욕실로 들어왔어요. 집에서 유일하게 아내에게 시달리지 않는 곳이 욕실뿐이라니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다음날 저는 아이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거실로 나왔더니 아내는 아이의 분유를 태우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서 우는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왔어요. 이리 달래도 보고 저리 달래도 보아도 아이는 그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었어요. 아내는 제 쪽을 바라보며 마음이 급한지 젖병을 저로 흔들면서 급하게 오더니
저에게 젖병을 전해주었어요. 저는 양반 다리로 앉아 아이에게 젖병을 물렸어요. 그랬더니 아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잠잠해졌고 젖병을 힘차게 빨았어요. 한 통을 다 먹은 아이는 트림을 하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든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거실로 나온 아내에게 저는 어제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 말을 꺼냈어요. 아내 역시 식당은 아무나 하냐며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월급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옮기는 것은 찬성이지만 식당을 하는 건 반대라며 못을 박았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고민 끝에 식당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기에 반대하는 아내를 계속해서 설득을 했어요. 아내는 계속되는 저의 말에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자신은 식당 일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건 걱정하지 말라며 약속을 했고 저는 그 식당을 넘겨받았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기존대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사장이 바뀐지라 오시는 손님들에게 한 테이블당 사이다 한 병씩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밤새 아내와 같이 포장한 떡을 나가시는 손님마다 나누어 주었어요. 원래부터 장사가 잘 되던 곳이었기에 항상 손님들이 찾아왔고 회사를 다닐 때 받았던 월급보다 더 큰 돈을 주게 되었어요. 처음에 반대하던 아내도 돈을 보더니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찢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고 싶었지만 생활비 때문에 살 수 없었던 것들을 사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아내는 당장 필요하지 않는,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육아용품들을 계속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는 아내는 무조건 물건을 살 때에는 최저가를 찾아 장바구니에 담아놓았고 그것도 바로 사지 않고 며칠을 고민하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하다 싶으면 샀었어요. 저희 그 물건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들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 모습이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을까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제가 알고 지냈던 아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내의 과소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차가 없어서 가까운 거리는 운동 삼아 걸어 다녔던 아내는 한 달에 택시비로 몇십만 원을 썼고 게다가 장모님의 집에 있는 물건들도 아내가 저와 상의도 없이 바꿔주었고 두 사람은 시시때 때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옷을 사러 다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아내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 여기 좀 와봐. 왜? 나 지금 바빠. 잠깐이면 돼. 와서 앉아봐.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당신 이거 좀 봐. 이게 뭔데? 당신이 지난달에 쓴 카드값. 근데 이게 왜?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지금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야? 요즘 당신 보면 내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졌어. 당신이 마음껏 쓰라고 준 거잖아. 그랬지.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쓰라고 줘놓고선 이렇게 잔소리할 것 같으면 도로 가져가.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적당히 생각하면서 사용하라고. 여기 봐봐. 택시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택시를 내 차 타듯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장모님 댁에 가전 제품. 이건 또 왜 당신이 다 결제한 건데? 우리 집에 좀 해주면 안 돼? 나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엄마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거 달랑 하나 해줬다고 지금 아깝다는 거야? 적당히 좀 써. 애는 점점 커가는데 아껴야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잔소리 좀 그만해. 아내는 제가 하는 말이 듣기 싫다며 카드 내역서를 식탁에 올려놓고는 짜증을 내더니 다시 자고 있는 아이의 곁으로 갔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행동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아내가 저렇게 변한 것인지 처음부터 마음대로 쓰라며 카드를 준 제 잘못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갑갑해서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쐬며 잠시 걸었어요. 걷다 보니 도로변에 있는 편의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와 과자 한 봉지를 사고는 편의점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맥주 한 캔을 들이키는데 어찌나 시원하던지 갑갑하던 제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캔을 따고 마시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학교 공부를 마치고 깔깔거리며 삼삼오오 집에 가는 교복 입은 학생들, 팔짱을 끼고선 다정하게 웃으면서 걷는 연인들, 그리고 꼬부랑 할머니까지 저마다 저보다는 행복해 보였어요. 우울한 기분에 저는 또 맥주를 마셨어요.
앉은 자리에서 맥주 4캔을 마신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저는 식당에 갔고 그날도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삐 움직였어요. 저는 아내가 식당에 와서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아내는 식당에 한 번을 들리지 않았어요. 식당을 시작할 때 아내가 처음부터 자신은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고 그 약속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시작했던 터라 저 역시 아무리 바빠도 아내에게 식당에 나오라는 말은 하지도 못하겠고 저 혼자 방을 동동거리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내에게 섭섭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서 자리에 앉아 있을 틈도 없는데 아내는 늘 밖으로 다니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쓰니 저는 돈 버는 기계처럼 느껴졌어요. 다 같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일인데 저만 고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평생 지금처럼 잘 될 것 같았던 식당이 점점 손님들이 줄기 시작했고 매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홀 서빙을 하던 직원을 없애고 제가 홀을 전적으로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래도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반년이 넘어가자 월급을 받을 때보다 더 남는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 생활이 지속이 되자 그동안 모으지 않고 펑펑 썼던 아내는 생활이 쪼들리기 시작했고 또다시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장모님까지 저를 볼 때마다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 때에는 우리 사위 하시더니 지금은 눈의 가시처럼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오늘은 좀 손님이 있었나? 그렇죠 뭐. 그러게 식당은 아무나 하나? 그냥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건 뭐 매달 돈 걱정에 신경이 쓰여서 사람이 살겠나? 항상 잘 벌 수만 있나요? 월급 받을 때보다 더 못 버니 내가 하는 말이 아닌가? 이번 달에도 또 생활비 부족하다고 돈 달라고 전화 왔던데. 집사람이요? 그래. 이게 대체 몇 번째인가? 차라리 식당 접고 노가다라도 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죄송해요. 처자식도 건사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해.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만 시키지 말고. 장모님, 말씀이 지나치세요? 내가 틀린 말 했나? 새 식구 먹고 살 형편도 안 돼서 저같이 도움 받아서 쓰는 주제에. 죽든 살든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집사람이 연락이 와도 돈 내주지 마세요. 고래 자존심은 있다 이건가? 나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가 진짜 능력 없는 사이 들여서 두 집 살림하려니 허리가 아주 휜다 휘어. 나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당장 헤어지게. 나 혼자서도 내 딸이랑 손주 하나쯤은 거뜬하게 건사할 수 있으니. 장모님은 시도 때도 없이 오셔서는 제 속을 박박 긁고 가셨어요. 아내는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장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장모님은 그걸 빌미로 저에게 오셔서는 저에게 이혼 타령을 하면서 제 속을 박박 긁어댔어요. 제 자존심은 망신창이가 되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렇다고 저는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은 장모님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옷가지를 챙겨와서 당분간 가게에서 생활을 하며 낮에는 장사를 하고 밤에는 비법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저만 보면 무시하는 장모님과 저 때문에 친정에 안 쉬운 소리를 하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수십 번을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 결과 드디어 한층 더 좋은 저만의 비법 소스를 만들게 되었어요. 다음날 저는 오는 손님들에게 새로 만든 소스를 이용해 만든 메뉴를 선보였고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어요. 그리고 그 메뉴를 찾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저는 뛸 듯이 기뻤고 이 소식을 아내에게 빨리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를 정리를 하고 들고 왔던 짐가방을 챙겨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늦은 시간이라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아주 조용했어요. 저는 가방을 조심스레 바닥에 두고 신발을 벗었어요. 그리고 제가 자고 있던 방에 가서 잠옷을 들고 나와 아이가 깰까봐 조심스레 샤워를 하고 안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한가운데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집안을 다 둘러보았지만 아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걱정이 된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캄캄해진 도로를 쳐다보며 왔다 갔다 거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을 조심히 열고 아내가 들어와 신발을 조심히 벗었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던 저를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집에 웬일이야? 당신, 어디 갔다가 지금 들어와? 어? 엄마한테. 장모님 집에는 왜? 엄마가 욕실을 씻다가 미끄러졌는데 못 움직이겠다고 그래서 잠깐 다녀왔어. 이 시간에 애를 혼자 두고? 금방 갔다 올 건데 자고 있는 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 자다가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 또 이런 일이 있었단 소리야? 어? 아니, 나랑 같이 잘 때에도 한 번에 중간에 깬 적이 없었다고. 이제 돌이 다 되어가니 저녁에 잠들면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계속해서 잘자.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그럼 내가 왔었을 거 아니야. 당신 요즘 집에도 못 들어오고 바쁜데 전화를 할 수 있어야지. 그나저나 당신은 어쩐 일이야? 메뉴 개발한다고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성공한 것 같아. 다행히 손님들 입맛에도 맞고. 다행이다. 잘 됐네. 피곤하겠다. 어서 자자. 아내는 말을 얼버무리며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같이 있으니 좋다며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면서도 저를 쳐다보는 아내가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당에 출근한 저는 입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저녁이 되자 장모님이 가게에 들렀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아내가 장모님이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움직이지 못해서 처갓집에 급히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멀쩡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몸은 좀 어떠시냐며 많이 다치신 거 아니냐며 이제 움직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의 말에 어리둥절하시던 장모님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며 남의 멀쩡한 몸에다 신경 쓸 시간에 아내와 이혼을 하는 건 어떠냐고 막말을 하시더니 가버리셨어요. 저는 어젯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를 바라보던 아내의 흔들리는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문화센터에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아이 친구 엄마들과 키즈 카페에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의 통화를 끝나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고 거실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어요. 그것은 제가 집에 며칠 동안 못 들어왔을 때 혹시나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높아심에 설치해 놓은 것이었어요. 설치를 해놓고 아내에게 말한다는 것을 깜빡했고 온통 머리에는 소스 만드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그것을 설치해 놓았다는 것조차도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것이 기억이 났고 저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확인을 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는 제가 없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아이를 재우고 같은 시간에 나가서는 같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제가 집에 갔던 날 그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홀로 아이를 집에 두고 나갔었던 아내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게다가 저에게 들켜놓고선 장모님 핑계를 대며 저를 속였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다시 전화를 끊었어요. 그 시간에 왜 나갔는지,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참기로 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다 마신 맥주캔을 찌그러뜨렸어요. 조금 뒤 아내가 아이와 함께 들어왔고 오늘 아이와 같이 인디언 복장을 하고 수업을 한 내용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찍은 아이의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며 웃었어요.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애써 웃었어요. 다행히 아내는 저의 어색한 웃음을 눈치채지 못했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아이를 씻기고는 잠투정을 하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는 안방에 가서 재우고 나왔어요. 나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집에 못 들어올 거야. 왜? 어디 가? 식자재 때문에. 더 좋은 물건을 지금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그런데 다른 지역이라 내일 식당 문을 좀 일찍 닫고 출발하려고. 그래?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지. 왔다 갔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운전하기 힘들어서.
거기서 자고 일을 마무리하고 오는 게 더 낫다 싶어서. 또 집에 못 들어와서 미안해. 괜찮아.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고 잠도 잘 자고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와. 그래. 내가 없는 동안 문단속 잘하고. 걱정하지 마.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듯 했어요. 캄캄해진 밤이 되고 가게를 마무리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에서 아내가 늘 나갔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저는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어요. 이윽고 그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조심스레 식당에서 빠져나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앞까지 걸어갔어요. 사람도 오고 가지 않는 늦은 밤, 저는 어두워진 골목 전봇대 뒤에 숨어서는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아니, 아내가 나오지 않기만을 기다렸어요. 제 바람이 간절한 것인지 그 시간이 지나도 아내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다행이다 싶어 한숨을 쉬고 돌아서는데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숨겼고 골목길을 걸어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하얀색 긴 원피스에 얇은 카디건을 걸친 아내는 추운지 팔짱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왔어요. 저는 아내를 놓칠까 서둘러 아내의 뒤를 조심스레 밟았고 한참을 가다 아내는 어두운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던 검정색 자동차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자동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고 그 남자는 아내에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둘은 서로 껴안으며 키스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눈이 뒤집혔고 그대로 그 둘에게 뛰어갔어요. 저는 둘을 떼어내며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자동차로 쓰러진 그 남자는 재빨리 일어나더니 차를 타고 주행랑을 쳤어요. 아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모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팔을 잡아 끌고는 식당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식당 바닥에 아내를 내팽개쳤어요. 아내는 두려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고 화가 난 저는 식당 안에 있던 잡동사니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던지며 고함을 질렀어요. 아내는 양발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참을 정신없이 던지다 기운이 빠진 저는 맥없이 의자에 걸터앉았어요. 아까 그 남자 뭐야? 너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매일 밤 그 남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오늘이 처음이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진짜야. 오늘이 처음이야. 정말이야. 내가 매일 밤 나가는 걸 봤는데도 그런 소리라는 거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봤다는 소리야? 그동안 나 미행이라도 했단 소리야? 아니, 그 전에 봤었으면 내가 널 가만히 뒀겠니? 그럼 어떡해? 내가 혹시나 걱정돼서 CCTV 설치해놨었는데 거기에 다 있더라. 당신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 들어오는 거 그래도 발뺌할 거야? 그걸 왜 내 동의도 없이 설치해? 당신 의처증이야?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설치한 거야. 그럼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왜? 말했으면. 나는 지금 내가 깜빡하고 당신한테 말 안 하기를 잘했다 싶은데 애 엄마라는 사람이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고 딴 놈이랑 바람이나 피고 있고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이네. 내가 본 건 그럼 뭔데 너는 아무 남자하고 그 짓거리 하는 거야? 그게 다야. 그 이상은 한 적 없어?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 눈앞에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도 뭐가 그렇게 떳떳해? 떳떳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했다고. 정말 뻔뻔하구나 너. 잔말 말고 이혼해. 나는 당신이 더럽든 안 더럽든 상관없고 모든 것을 다 한 이상 당신이랑 더 이상 같이 못 사니까. 당신 엄마가 그렇게 바라던 이혼 내가 해줄 테니까 너와 이혼하고 그놈을 만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여보,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 다시 생각해봐. 내가 이렇게 빌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실수야, 실수. 당신도 살면서 실수하고 살잖아. 나도 똑같은 거야. 나도 실수한 거라고. 그 입 닫아라. 실수란 단어는 그런데 갖다 붙이는 게 아니지. 뭐?
애를 생각해서라도? 인연이 돌았네. 어디서 애를 들먹여? 그렇게 애를 생각하는 여자가 그동안 이런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니년 헛소리 더 이상 듣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하고 꺼져. 싫어. 난 이혼 못해. 나는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이혼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아내를 걷어차고는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과는 더 이상 말도 섞기가 싫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불쌍한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야 하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의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 다시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문을 닫을 수가 없어서 급히 식당으로 갔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해놓은 것들을 정리를 하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온 잡동사니가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어요. 식당 안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그것을 본 순간 저는 어젯밤 아내와 그 남자가 키스하는 것이 떠올라 순간 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바닥에 있던 냄비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었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시 의자에 앉아있던 저는 다시 멘탈을 다시 쥐어잡고는 일어나 식당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를 했고 손님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아내와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내가 합의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버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팎으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 동안 식당으로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손님은 제가 새롭게 만든 메뉴를 맛보기 위해서 멀리서 왔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손님에게 음식을 준비해 갖다 주었고 마주보던 손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촬영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촬영을 할 만큼 유명한 메뉴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손님은 여기 오기 전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저희 식당에 이 메뉴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온 것이라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우선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고 직원들과 상의를 했어요. 직원들은 촬영한 것이 나간다면 아마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며 좋은 기회를 잡자고 말했어요. 고민을 하던 저는 직원들의 의견대로 촬영을 승낙했고 그렇게 TV 출연을 하게 되면서 저희 가게가 방송을 타게 되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식당에는 손님들이 줄을 지어 기다릴 만큼 바글바글 몰려들었고 저희 가게는 맛집으로 대박을 쳤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토록 노력하며 만든 소스의 비법으로 대박을 친 것이라 너무 뿌듯했고 힘든 줄도 몰랐어요. 매일매일을 전쟁을 치르듯이 바쁘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장모님은 늘 식당에 와서는 제 자존심을 갉아먹는 막말을 하시며 아내와 이혼을 하라고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주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딸이 이혼 중인 걸 모르시는지 저에게 어이없는 말을 들어놓으셨어요. 이서방, 이거 좀 나한테 줄 거지? 아줌마, 지금 이혼 진행 중이야. 이서방, 자네 지금 나더러 아줌마라고 그랬나? 네. 이제 저 상관없는 사람이니 아줌마죠.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자네, 돈 좀 번다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사람이 이런 못 쓰지. 어찌 돈 좀 만지냐고 장모더러 아줌마라니.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나 당신 딸과 이혼 중이라니까요? 뭐? 이혼? 네, 이혼이요. 그토록 바라셨는데 너무 늦게 해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이게 다 대체 무슨 소린가?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자네 돈 없을 때 옆에 있었던 조강지철을 버린다는 소린가? 동네 사람들 이 썩은 인간 좀 보소. 이제 돈 좀 번다고 돈 없을 때 입에 풀칠하며 옆에 있어준 조강지철을 헌식잔처럼 내버리는 이런 파렴치한 인간 좀 보소. 음식만 좋으면 뭐해? 사람이 인간 말종 쓰레기인데.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구나. 아이고.
인간 말죠?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당신 딸한테만 더 안 좋을 뿐이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당신 딸이나 간수 잘하시라고요. 내 딸이 뭐 어때서? 너 만나서 고생만 한 내 딸이 왜? 그런 딸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거니까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내 입으로 그 더러운 이야기 다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장모님이 지금까지 저를 개무시하며 까여봤던 지난 나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금보다 더 퍼부을 수 있었는데 참았어요. 장모님은 저의 모습에 잠깐 놀라셨는지 가만히 있으시다가 후다닥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옆에 있던 사이다와 술을 냉장고에 정리해서 넣었어요.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한 저는 가게 안에 한 번 더 훑어보고선 가게 열쇠를 들고 퇴근을 하려 하는데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장모님이 아내를 끌고 들어왔어요. 아내는 장모님에게 시달리다가 왔는지 머리카락이 다 튀어나온 채 산발이 되어서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장모님은 그런 아내를 저에게 강하게 미쳤고 아내는 제 앞으로 내동댕이 쳐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장모님은 아내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며 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비를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아내는 울면서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미 다 끝난 마당에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건지. 더 이상 이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을 뿐인데 자꾸만 제 성질을 돋구게 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장모님은 더 세게 아내의 몸을 잡고 이리저리 흔들어대며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다그치며 같이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한 상태라 두 사람에게 제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는 식당 밖으로 밀쳐냈어요.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괴롭혔고 저는 경찰에 신고도 하고 여러 방법을 이용해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서 저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나러 갔다 오는 날이면 엄마와 같이 살자며 울며 때를 쓰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이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제가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게 열심히 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바랄 뿐이에요.